안녕하세요. 조용한 부자의 비밀입니다. 주거 문제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억 5천만 원 정도 자금이 있을 때 이 돈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대출을 일으켜 매매를 할지 아니면 2억 5천만 원에 맞는 전세를 선택할지 또 다른 선택으로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병행할지 오늘은 이 세 가지 선택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를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2억 5천만 원을 전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넣고 부족한 2억 5천만 원은 대출을 받는 방식이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략 4% 정도로 가정했을 때 매달 이자만 약 83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0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월 상환액은 대략 12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재산세 같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달 최소 150만 원 정도는 주거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에서 최소 150만 원이 주거비로 빠져나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면 그 안에서 모든 생활비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 한 채뿐이고 노후 준비는 시작조차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 부분은 사실상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내는 대가라고 볼 수 있지만 원금 납입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원금을 갚아가는 과정은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늘려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저축 효과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원금을 조금씩 갚아가면서 집이라는 자산에 내 자본을 쌓아가는 셈이죠. 그래서 집을 매매하게 되면 일종의 강제 저축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집은 쉽게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됩니다. 내 집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원래 내 자산은 2억 5천만 원이지만 집을 매매하는 순간 5억 원짜리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산이 순식간에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그에 따른 부채도 2억 5천만 원이 생기는 것이지만 집값이 상승한다면 이 레버리지 효과로 더 빠른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의 경우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상승률이 대략 3에서 5%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연 3% 정도 오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이 집이 약 6억 7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후에는 9억 원을 넘어서고 30년 후에는 12억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30년 동안 대출을 꾸준히 갚았다면 30년 후에는 대출이 완전히 사라지고 12억짜리 집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2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2억 원의 자산을 만든 셈입니다. 물론 그동안 낸 이자를 생각하면 실제 수익률은 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내 집이 생겼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거나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노후에 집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2년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밀 수 있다는 것처럼 집이 주는 가치는 단순히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2억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이 집에 묶여버린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뒤에 그 집이 2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규모의 자산을 깔고 앉아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월세를 주거나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매매가 안정적인 자산 증식에는 확실히 유리하지만 현금 흐름을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사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없이 내 자산 2억 5천만 원을 전부 전세 보증금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관리비 정도만 있으니까 월 부담은 거의 없죠. 매매에 비하면 확실히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언뜻 보면 관리비만 내니까 거의 공짜로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돈이 매달 나가고 있는데요.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단순히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두기만 해도 연 4%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월로 계산하면 대략 83만 원 정도죠. 결국 전세로 살면서 관리비만 내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매달 83만 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사실 내가 포기하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전세는 내 전 재산을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셈입니다. 2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한 푼의 이자도 받지 않고 남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 그 돈을 더 큰 투자를 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사거나 최소한 예금이나 채권에 넣어서 이자를 받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내 돈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전세제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전세를 포기하고 그 2억 5천만 원을 직접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 경우에는 월세를 내면서 살아야 하니까 주거비가 따로 발생하긴 합니다. 그건 세 번째 선택지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전세 보증금의 기회비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만약 연 7%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좀 높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미국 S&P 500 지수의 장기 수익률이 대략 연 10%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7%를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억 5천만 원을 연 7%로 굴리면 1년에 1,750만 원의 수익이 생깁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약 146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년 후에는 투자 원금이 복리로 불어나서 약 4억 9천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는 9억 7천만 원, 30년 후에는 무려 19억이 넘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S&P 500의 원래 연평균 수익률 10%로 가정했었다면 30년 후에는 약 43억이 됩니다. 말 그대로 부자가 돼 있는 거죠. 물론 이건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이고 실제로는 배당소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걸 내야 하니까 손에 쥐는 금액은 좀 줄어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집을 샀을 때보다 자산 증식 속도가 빠르고 높은 건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억 5천만 원은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손해는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명목상으로는 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물가는 2에서 3% 오릅니다. 그 말은 내 돈의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아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보다 훨씬 적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함정입니다. 반면에 투자를 하면 약 6에서 7% 정도의 수익률만으로도 물가 상승을 넘는 실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년 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여전히 2억 5천만 원인데 투자했다면 위계산처럼 19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무려 16억 이상이나 됩니다. 전세에는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같은 리스크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2년마다 계약이 끝나니까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이사를 다녀야 합니다.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 문제 때문에 더 복잡해지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기회비용입니다. 내 돈 2억 5천만 원이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불어나는 동안 나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셈이니까요. 세 번째 선택지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집에 살 경우입니다. 물론 앞의 집들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자산을 위해 이를 감수하고 그 대신 2억 4천만 원을 온전히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 80만 원은 분명히 적지 않은 비용이지만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2억 4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투자할 기회가 생깁니다. 연 7%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첫 해에만 약 1,6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월 140만 원에 달하며 이는 매년 복리 효과로 점점 더 커집니다. 따라서 월세 80만 원은 단순히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10년, 20년, 30년 동안 복리로 늘어나면서 10년 후에는 약 4억 7천만 원, 20년 후에는 약 9억 3천만 원, 30년 후에는 18억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매매에 비해 훨씬 많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월세 또한 전세와 마찬가지로 이사 문제가 따릅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결정에 따라 더 자주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비용과 에너지, 시간 등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군 문제나 생활 환경의 변화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 시점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고정적이지만 집주인의 사정이나 시장의 변동에 따라 다음 계약 시점에서 월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한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월세는 매년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인 비용 상승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월세를 선택할 경우 현재의 비용 부담과 미래 자산 축적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지출되는 월세는 사라지는 돈이 아니며 이를 투자에 활용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월세 상승, 이사 문제, 심리적인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선택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숫자만 놓고 보면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자산 축적 면에서 유리합니다. 30년 후 자산이 매매는 12억 정도인 반면 월세는 18억 이상까지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질과 심리적 안정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 집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반면에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 더 많은 자산을 만들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투자가 항상 7%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전세 사기나 잦은 이사 문제 같은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결국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면 매매가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내 집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투자에 자신이 있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으며 이사 다니는 것도 괜찮다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재무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은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집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투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숫자를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결정이 평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전세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집을 사도 되고 지금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고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도 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들을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